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해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요. 만약에 내 가족이 좀 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어떨까요? 환자 자신도 괴롭지만 가족들이 겪어야 할 고통 상당할 텐데요. 최근 정부가요, 처음으로 이런 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5명 중 1명이 최근 1년 새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정신건강이 좀 심각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생활 형편이 어려워도 가족이 환자의 치료와 입원, 사후 관리까지 모든 책임을 떠맡고 있는데요. 과연 제대로 감당이 될까요? 가족 중에 암이다, 당뇨병이다, 이런 신체적인 질환이 있다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면 다들 멀리하고 또 외면하게 되는 게 현실이죠. 그렇다 보니까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해서 이게 결국 가정과 사회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이번 추석에는 지금 같은 명절이 더 괴롭고 힘들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아픈 가족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9월 16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 기획으로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둔 의사 엄마와의 조금은 특별한 인터뷰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가까운 주변의 이야기일 수 있는 요즘인데요. 잠시 후에 인터뷰 기대해 주시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추석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수확이 기쁨을 누리는 풍요로운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곡백과는 5가지 곡식과 100가지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먹을 거리가 풍성하다는 뜻이죠. 오곡 중에 기장, 보리, 콩, 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무엇일까요? 네, 오곡 중에 기장, 보리, 콩, 조, 그리고 나머지 하나. 네, 힌트, 우리의 주식이 빠졌죠?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은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30년) 가까이 의료계에 몸담아온 의사 선생님이 책을 쓰셨는데요.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딸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으로 산다는 게 남의 일 같지만은 않은 게, 요즘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분노조절장애다 해서 나와 가족들 중에도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요. 저도 그렇고요. 네, 또 일상에서 그런 이웃들 얼마든지 마주할 수 있는데요. 이 늘어나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고 또 공존하기 위한 삶은 뭔지 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 라는 책을 쓰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류마티스 내과 김현아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픈 아이를 둔 의사 엄마로 책을 쓰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나와주셨는데, 제가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라고 소개를 했는데 먼저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우선 이제 양극성 장애라는 용어가 아직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옛날에 저희가 조울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울증. 예, 그래서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가면서 오는 기분 장애인데, 조증하면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잠도 안 자고 막 여러 가지 막 일을 벌이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우울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또 손 하나 까딱 못하게 우울해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굉장히 힘든 기분 장애를 겪는 그런 분들이 이제 조울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용어가 양극성 장애, 그러니까 이제 조증과 우울증의 이제 양극성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양극성 장애로 진단이 바뀌었고, 이제 요즘 많은 정신 질환들 그리고 자폐도 마찬가지인데 자폐다 아니다 이렇게 딱 가르지를 않아요.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게 왜 들어가는 예. 거예요? 예. 왜냐하면 경계가 모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양극성 스펙트럼, 그다음에 조현 스펙트럼 이렇게 해서 경한 사람부터 심한 사람까지 굉장히 다양한 층위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요 진단명에 담겨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이 진단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의미였구나. 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평소에 막 그냥 친구들끼리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너 지금 뭐 기분 좋아? 조증이야?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너 기분 안 좋아? 막 우울증이야? 막 이러는데 네.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 이렇게 딱 그 용어를 들어보니까 이게 가벼운 증상이 아닌가 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볍게 말하는 거랑 다르게. 제가 이제 책에서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게 특히 정신질환에서는 많은 신체질환도 사실은 그런데 정신질환에서는 정상과 비정상을 칼로 자르듯이 못 자릅니다. 근데 이게 진단이 되는 경우는 문제 행동이 나오면은 비로소 이제 진단이 되는 경우고요. 예를 들어서 자해, 타해 이런 이제 문제 행동이 나올 때 비로소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가벼운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조증도 경조증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진짜 그냥 그 만개한 뭐 조증 막 진짜 이상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보면 기분 좋네, 말이 좀 빠르네, 뭐 이런 정도의 경조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질환으로 진단이 되지 않는 그 수면 밑에도 굉장히 많은 증상들이 있고요. 진단되는 경우는 말씀대로 이제 조금 심한 경우, 그래서 문제 행동까지 나타나는 경우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부모는 아니지만 만약에 내 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거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아이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그걸 명확하게 딱 잡아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이는 뭐 이럴 수도 있지, 애기니까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기 쉬울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내 딸이 뭔가 좀 약간 이거 좀 내 생각과 다른데 이렇게 뭔가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언제 그걸 이제 진단을 받고 나서 뒤를 돌이켜보면 모든 게 명확한데요. 그런데 그게 그거였구나, 이런 그때 식으로. 당시에는 모르죠. 이제 저희 애는 고등학교 때 우울했었고, 근데 저는 요즘 학생들이 우울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다. 그렇다고 하면 안 이렇게 되는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나가면 될 거다,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왔죠. 근데 이제 진짜 이제 문제 행동이 나온 다음에, 자해 같은 이런 행동이 나온 다음에 저도 알게 된 건데, 그렇게 해서 진단을 받은 다음에 뒤돌이켜 보면 명확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들이 자해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고 무서운 행위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해가 가장 무서운 행위가 아닙니다. 타해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총기 난사 있잖아요. 총기 난사 사건이 있고, 이제 그러면은 학생 미성년자는 부모한테, 이제 미국에서도 부모한테 이제 온갖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죠. 어떻게 몰랐냐. 그런데 부모들이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걸 보면 모를 수밖에 없는 이런. 그래요? 예. 자기 아이가 이렇게 아프다는 걸 몰랐다는 게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제 딱 정확하게 눈치를 채신 건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97년도에 진단을 받았는데 자해한 걸 보고 이제 더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한다는 걸 알았죠. 더 이상. 그럼 그 전엔 숨긴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친구들이 특징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과장된 쾌활함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우울하고 너무 살기 싫고 그런데 그거를 그냥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좀 쾌활해 보이고 말도 굉장히 그냥 좀
아주 밝은 말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항상 좀 안 좋은 상황과 좋은 상황이 이렇게 미묘하게 혼동될 때는 좋은 쪽을 믿어버리잖아요. 특히 부모는. 당연히 그럴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변명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그래 이만하길 어디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 모두 의사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모님 두 분, 그 부모님 두 분 어떤 분야에 각각 일하고 계신가요? 저는 내과 의사고 이제 저희 남편은 신경외과 의사였고 지금은 은퇴를 해서 뇌과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관련이 전혀 없지는 않죠. 정신과는 아니지만. 네네. 예. 근데 이제 딸의 이런 그 질환에 대해서 의학적 전문 지식으로 두 분 다 의사시니까 잘 이해되는 질환이었나요? 어땠나요? 정신과는 사실은 이제 의과대학에서 조금 좀 다르게 취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자신도 그러고 우리하고 조금 신체 질환하고 좀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고 그리고 정신과 선생님들도 좀 특별한 사람들이 저거 할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저희들끼리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진단을 받고 저도 이걸 이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남편은 뇌과학자니까 더 그런 시도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건 왜냐하면은 뇌를 잘 몰라요 아직도. 뇌를 현대의학이 그렇게 발전했지만 뇌를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이 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 참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게 있는데 저 사람이 아픈 걸까 아니면 그냥 못된 걸까 이게 때로는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정말 그냥 못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좀 구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네. 그 의사인 부모님도 그러시면은 이제 보통의 부모와 가족들은 내 가족, 내 자식의 정신질환을 진단받으면 이걸 받아들이기가 더더욱 어려울 것 같거든요. 보통 주변에 좀 이런 일이 있을 때 알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책을 쓰셨단 말이에요. 어떤 계기로 책을 쓰게 되신 건가요? 저는 사실은 가족들의 사연들을 들으면 너무 좀 기가 막히지도 않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이제 제가 이제 책을 내고서 무슨 강연을 많이 초청을 받고 하는데 항상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네. 여기 강연 오시는 분이 당사자일까 가족일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당사자하고 가족이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냉정히 말하면 저는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뭐 제일 힘든데 가족들이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상황이 점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것들에서 조금이나마 제가 아무래도 전문 분야에 있고 하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쓴 거고요. 그렇지만 저도 뭐 정신과 전문의도 아니고 모르는 점이 참 많고 이제 무식하게 용기를 낸 거긴 한데 예.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뭐 자폐나 발달 장애는 가족분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들이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루셨는데 정신질환 가족들은 다 숨어 계십니다. 이 사회의 낙인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못 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정신질환 당사자들이 복지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숨길 필요가 없고 이것을 이제 이야기해야 한다 하는 그 말을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경계성 인격장애 저도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이런 인격장애와 비슷한 점이 있다는데 어떤 점이 좀 비슷한 거예요? 저희 딸 진료를 하면서 되게 많이 들었던 게 진단은 중요하지 않다. 진단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네. 예. 이 양극성 장애 안에도 스펙트럼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증상이 여기 들어갑니다. 성격 장애 증상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ADHD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격 장애 중에 경계성 인격 장애라는 거는 이제
책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보더라인 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특징적으로 관계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관계가 깨지거나 할 때 이걸 참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고요. 뭐 다른 여러 그 증상들이 또 비슷하게 나옵니다. 뭐 불안하고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 안에서 이런 그 경계성 인격 장애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단이 뭐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나란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경계성 인격 장애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네네네. 요즘도 있죠 가끔. 남편이나 여자친구가 어디 가 있으면 시시각각 성장을. 메시지를 보내는 문자 메시지가 네네네. 옵니다. 어디 있어 지금.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 아까 여러 뭐 뇌에 대해서 밝혀진 게 많이 없는 것도 있고 또 굉장히 어떤 진단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근데 의사마다 좀 그러면은 다른 진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다르죠. 저희 애만 해도 처음에 이제 동네에서 진료를 자기가 혼자 받았어요.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근데 근데 그게 우울증이라고. 몇 살 때예요? 그게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받고 우울증 약을 먹다가 약간 조증이 되고 막 그러기도 해서 그래서 이게 참 좀 진단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진단이 항상 쉬우신 건 아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환자 말을 듣고 환자가 정말 참말을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환자의 말만 듣고 진단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검사를 하는 거나 이런 건 전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진단이 참 어렵고 그리고 또 증상이 수시로 바뀌어요. 바뀌고 그러니까 올해가 다를 수 있고 내년이 다를 수 있고 수시로 바뀌고 계절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 진단이 쉽지가 않고 그래서 한 진단이 나중에 뒤집히는 수도 있고 진화했다고 그리고 환자들은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환자의 배경을 의사 입장에서 다 알면은 그나마 좀 가족 정도 돼야지 이거를 그러니까요.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의사 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왔는데 이 사람 말을 어디서부터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번 봐야 하고 긴 시간을 봐야지 조금 더 정확한 접근을 할 수 있다 봅니다. 근데 딸이 이제 진단 후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보호병동에 입원을 했던데 이 보호병동이라는 게 이제 과거에 정신병원 폐쇄병동을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공포 영화의 단골 소재죠. 네. 폐쇄병동. 예, 근데 말만 들어도 굉장히 두렵고. 네. 예. 직접 딸 보내고 경험하신 그곳 어떤 곳이던가요? 저는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협진의뢰가 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갈 일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전에는 협진의뢰 오면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감옥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을 다 따주고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저 자신도 굉장히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고 그랬거든요. 이제 이런 병동은 환자들 중에서 위험한 지경, 위험하다는 건 자해와 타해의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주로. 이럴 때 이제 들어오는 곳이고, 그래서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폐쇄병동이 아니라 보호병동으로 이제 이름이 바뀐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애가 아파서 입원을 했을 때 처음 환자 가족으로는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환자들이 너무 멀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난동을 부린다든지 저는 뭐 여러 번 들어가 봤지만은 그런 경우 본 적이 없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 행동이 심해지면 액팅아웃이라고 액팅. 얘기를 네, 하죠. 예.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관찰실에다 두고 따로 이제 격리를 해둡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위험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위험해서 들어온 거구나 하는 생각이 딱 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진짜 이렇게 해코지를 하려고 그래서 감옥처럼 갇힌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칠까봐 여기 들어온 사람 보호받기 위해서 정말 들어온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이제 일반 병동하고는 다르죠. 준비물도. 얼마 전에 넷플릭스 드라마 있었죠. 아침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커튼이 없어요. 병동에.
커튼은 목을 맬까봐 다 띱니다. 그러니까 해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정신병동이라는 그 말이 그 드라마에 나오는데 자신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고, 근데 그 혼자 이제 따님이 독립생활도 잘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평범한 일상을 잘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거듭 자해를 하고 재입원을 반복했다면서요. 좀 참 이런 말씀이 어렵지만 그만큼 치료가 어렵다는 거겠죠. 아마 이런 것들이. 그 다른 질환들에 비해서 뇌는 이해를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이 완전치가 않아요. 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면역 질환, 류마티스 이런 치료를 하는 입장인데 저는 이제 환자 약 쓰고 최소한 한 3개월 안에는 가시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이 질환은 도대체 1년이 지나도 약을 먹어도 뭐가 좋아지는지 모르겠고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본인은 얼마나 힘들 것이며 가족들도 지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정신질환의 뭐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저는 이제 그 가족분들하고 이런 강의를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애가 막 나빠지면은 막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또 지나가면 또 좋아집니다. 이 기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 아프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와요. 이제 또 오는데 희망사항은 다음에 오는 거는 조금 더 이렇게 오래 있다가 왔으면 좋겠고 기복이 이번보다 조금 낮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비워야지 이번에 이걸로서는 끝났을 거야. 이제 좋아졌을 거야. 이러면 다음에 또 오면 무너집니다. 그렇죠. 마음이 무너지죠. 충격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성 질환이 워낙에 이제 정신 질환뿐만이 아니고 모든 만성 질환이 그렇습니다. 이게 완치라는 거는 없어요. 근데 약을 쓰면서 환자가 자기 생활을 최대한 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힘든 일이 오는 거를 가급적이면 좀 적게 하고 그리고 힘든 일이 왔을 때도 잘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치료지. 저도 이제 가끔 이제 환자분 제 전문 분야에서 약을 얼마나 먹으면 낫습니까? 이게 물어보시는데 되게 난감해요. 평균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죠. 관리를 해야 하는 병이지 약을 몇 달 먹고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 어떤 분들은 아니 낫지도 않은 병을 왜 약을 먹어요?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약 안 드시면 휠체어 타시는데요. 이런 말은 차마 못하고. 근데 그 환자의 그 마음도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죠. 네네. 우리는 또 지금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사니까 뭐든지 완전해야 건강도 완전해야 그런 거 없습니다. 완전한 건강 없어요. 그럼요. 정신질환은 특히나 더 뭐가 좋아지는 건지 모르겠고 이런 이 힘든 시기가 굉장히 오래 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이 사회로 다시 환원시키는 노력은 항상 같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갑자기 진단받은 지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따님의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 상태는 좀 괜찮나요? 어떤가요? 이제 8년 차, 곧 9년 차 되는데 이거는 이 질환에서 아주 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위험한 시기는 조금 지났나 하는 이 정도지. 지났나 하는 정도지. 이제 안심해도 돼 이거 절대로 아니고요. 이제 저희 애가 학교로 다시는 돌아가지는 못했는데 지금 희망사항은 이제 그러면서 가끔 알바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참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게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이렇게 빨리 오는 사람들은 몇 달 일을 하다 나빠지면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저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재밌어하는 일 있으면 사회에 좀 이제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요즘 살고 있고 본인이 또 좋아하는 일이 있으니까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상태가 아주 좋을 때는 그 일도 하고 하면서
사회에 조금씩 스며들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추석 기획 의사 엄마가 들려주는 정신질환 가족으로 사는 법, 공존하기 위한 삶에 대해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김연아 교수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왜 이제 막 저는 잘 몰랐지만 이제 반 고흐 같은 예술가들도 그랬다고 하고 스티브 잡스, 뭐 일론 머스크, 처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 실제 그 유명 인사들 중에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누가 이거를 아주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기 전에는 그렇게 이제 독단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유명 인사는 아프면은 바로 이게 부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병은 천재들에서만 나오는 병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제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자폐인데 이제 변호사가 돼서 활약을 하는. 근데 자폐인들이 실제로 이 드라마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되게 싫어한다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폐인 중에도 비자폐인과 똑같이 정상지능, 고지능, 저지능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드라마가 나온 다음에 자폐는 무조건 천재. 그래가지고 막 너 이거 외워봐 막 이런 거 뭐 쇼를 시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너무한데요? 그런 좀 무신경한 사람들은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신질환자 무조건 천재 이거는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근데 이제 예술을 하고 하시는 분 중에는 조금 좀 아무래도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고호 같은 경우에 저는 제가 빨간색을 한 20종류를 본다 생각하면 고호 같은 분들은 한 빨간색을 100종류 정도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좀 굉장히 그 특징적으로 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딸하고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둔하냐 엄마를 이제 이렇게 이제 지청구를 들을 때가 많은데, 네. 그러니까 촉수를 10개 가진 엄마와 촉수가 50개가 있는 딸과 공존하는 게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감각적인 예민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예술가로서는 조금 더 재능을 발휘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음악가들도 마찬가지고 작가들도 그렇고요. 예. 근데 요즘 사실 이제 제 주변도 그렇고 뭐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 뭐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감기약 먹듯이 어떻게 보면요. 그 치료받는 경우, 약을 먹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또 이제 대다수의 현대인들이 약간의 정신질환이 있다고도 하고요.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 신자유주의 말기 병폐라 보거든요. 정신질환 늘어나는 게 신자유주의가 갑자기 어려운 그 정신질환 사회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 죽을 때까지 경쟁 이거거든요. 맞네요. 예.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너무 강해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이제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각자 도생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각자 도생하는데 한 끗이라도 잘못되면은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잘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신체 문제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몸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 주로 보는데 요즘 언제부턴가 제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분이 약을 먹어야 할 분인지 약을 드시면 안 되는 분인지 감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을 드셔야 하는 경우는 제가 보는 면역 질환, 염증 질환 이런 건 약을 드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몸이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체화 장애라고 부르는데 이해가 안 돼요. 예. 네,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세요. 온갖 병원 다 다니고 막 몇백만 원씩 해서 아무리 검사해도 나오는 거 하나도 없고요. 약이라는 약은 듣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정신적인 이런 불안증과 이런 여러 문제가 신체 장애로 이렇게 번져서
지금 거의 사회 문제 수준이 저는 됐다고 보거든요. 예. 사회를 싹 고쳐야지 해결이 되는 문제라 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SNS 많이 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다. 예. 뭐 안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정도인데 이것도 영향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뭐 데이터로 SNS 시간과 우울증 지수는 정비를 한다는 데이터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저는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게 정신질환이 굉장히 호발하는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저희 딸도 20대 초반에 진단을 받았는데 요 시기가 뇌가 발달하면서 가지치기라고 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신호들을 다 쳐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머리가 좋다 그러면 막 뇌세포가 막 과연결이 돼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정리가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원래 있던 그 뇌신경 연접의 한 80% 정도가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될 때 정신질환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방해하는 게 1번이 못 자는 거. 근데 지금 고등학생들 입시 때문에 못 자죠. 대부분 못 자지 않을까요? 네. 그다음에 아마도 이 스마트폰에 의한 정보 과잉. 이것도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아기 때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면 뇌 구조 자체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지만 네. 그것도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소셜 미디어 SNS를 안 할 수도 없는데 그러게요. 예, 이걸 참 어떻게 해야 하나. 핸드폰을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참 이거를 그냥 쓰게 하고 거기서 그런 줄 알고 그냥 적응하고 살아야 하나? 그러면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길 텐데 참 저도 답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요즘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어떤 그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 거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방송하는 사람인데도. 교수님은 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무슨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너무 쉽게 접근하는 건 항상 이제 잘못되는 일인데 전에는 정신질환 생기면은 부모가 잘못했다, 이제 엄마가 잘못했다, 이제 이렇게 몰아가는데 놀랍게도 자폐를 1930년대 미국에서 엄마가 잘못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100년도 안 됐죠. 그렇게 하는데 정신질환은 아직도 그렇게 보는 경향이 많은데 정신질환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신체질환하고 똑같아요. 뇌도 신체잖아요. 네. 정신질환은 지금은 유전성이 굉장히 강한 병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생물학적인 바탕에다가 이제 모든 병이 그렇습니다. 유전 성향 반, 환경적인 성향 반. 그런데 환경 성향은 이제 사회가 변동이 되면서 이게 더 촉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는 과거 한 100년 동안 유병률이 변화가 없이 비슷합니다. 이제 조현병은 양극성 장애보다는 조금 더 좀 어려운 병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 감각이 더 이제 없어지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어떤 조금 그래도 좀 명확한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할 때 눈에 띄고 진단을 받기가 쉬운데 양극성 장애는 최근에 들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양극성 장애 환자들이 그냥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저 사람 성격이 좀 급하네 뭐 그러고 그냥 다 살았는데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양극성 장애 환자들이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환자가 되는 그런 사회로 변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더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과업을 너무 이제 과업 오리엔티드라고 하죠. 어떤 과업을 막 주어졌을 때 속도가 너무 빨라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극성 장애 환자들이 또 이 ADHD도 같이 있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못 따라가는 거죠. 시간을 못 지키거나 못 따라가거나. 근데 전에는 뭐 좀 좀 널널했잖아요. 시간 좀 못 지키고 그래도. 근데 요즘 얄짤 없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점점 더 사회에 발을 붙이기가 어려워지면서 그리고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고 당연히 잠 못 자고 그러면서 이제 환자가 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조화롭게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가 너무 예민하다. 속도가 너무 빨라요. 속도도 예, 빠르고.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걸 요구해요. 사람들에게.
근데 특히나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정신질환자가 있다. 정신질환이라고 하면은 좀 낙인? 사회적으로요. 이렇게 찍힌다고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피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좀 상처받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나 천식 있다 하는 것처럼 나 양극성 장애 있어, 나 조현병 있어, 이 말을 그냥 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치 요즘 이제 공황장애 있다. 네. 네, 이런 게 네. 이제 별일 아닌 네. 것처럼. 네. 특히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낙인이 심하죠. 왜냐하면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조현병 환자가 이런 사고를 냈다 하는 그런 뉴스가 한번 나가면 아무리 이제 정신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 일거에 그냥 그건 없어지는 일이 됩니다. 위험한 놈들 잡아가둬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정신질환 환자 대부분은 아니지만 아주 극히 일부에서 어떤 문제 행동을 진짜 크게 벌인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이런 분들은 가족이 어떻게 건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벗어나는데 지금은 또 이제 이런 정신질환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봐서 이제 뭐 정신질환자의 인권 당연히 지켜야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모든 걸 가족한테 떠넘기는데, 그러다 보면 가족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가족한테 더 이상 이걸 떠넘기지 말고 국가 책임제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이 정신질환 가족 모임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책임제로. 예, 정말 중증이고 정말 이분이 어떤 문제 행동을 하거나 이럴 위험성이 높은 그런 그룹들은, 근데 참 그게 애매하죠. 누가 위험할지 아닐지. 그러니까요. 그거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어서 이 문제는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분들이 이제 환자가 굉장히 액팅아웃을 해서 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법적으로 가족이 감금죄 이런 그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환자를 입원시켜야 하는데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입원시키게 되면, 그러니까 환자 가족들이 고통도 너무 정말 어려워요. 네. 환자 가족들이 고통도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는 큰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얘기 들을수록 너무 어려워. 이 얘기를 그런 얘기를 아무도 이렇게 많이 안 해서 그런데 이게 점점 목소리들을 내고 계십니다. 환자 가족들이 숨어 계시다가 요즘은 점점 더 많이 이제 목소리를 내십니다. 네네. 딸도 좀 숨겨왔다고 했지만 가장 고통받는 건 자기 자신일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아파도 가족한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설명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나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면 가족이나 주변에 어떻게 도움을 청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게 가족도 전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전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서. 왜냐면 그들도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부모는 자기가 알잖아요. 이 말이 통할지 안 할지 알잖아요. 네. 굉장히 냉랭한 얘기인데, 근데 저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심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를 무시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마음을 열어 보셔야 하고요. 부모님들도 세대가 지금 너무 많이 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과 전혀 다른 고민을 해요, 우리 자녀가. 저게 왜 저런 걸 왜 걱정을 해야 하는지 이해도 못할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세상을 많이 더 오래 산 분들이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오픈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같이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간이 그냥 양질의 시간 이런 거 없습니다. 시간 무조건 양이에요. 길게 보내야 합니다. 같이 뭐 여행을 가거나 저녁 식사를 꼭 같이 하거나,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일상 대화로부터 해서 말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를, 아무리 가족, 부모 자식 간이라도 서로를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죠.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제 정신질환을 뭔가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만난 사람들끼리도 이런 게 이제 확실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아, 그리고 좀 현실적인 문제 또 이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근데 치료가 장기간이잖아요. 아까 한 10년 돼도 이제 거의 완전 초반이라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돈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거 의료보험이 되나요? 의료보험은 당연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원을 하거나 하면은 큰 돈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래서 재정 문제가 굉장히 많은 가족들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가 병원비보다도 환자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생활을 성년이 된 다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부모가 환자를 생활을 지지를 해줘야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정 계획을 굉장히 잘 세워야 하고, 그리고 괜히 그냥 피상적으로 뭐 이렇게 동정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우리 복지 사각이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시스템믹하게 이런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줘야 이분들이 이렇게 불행한 결말을 맞지 않을 수 있을지, 이걸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적어도 이 병이 좀 좋아질 때까지는 어떤 부조를 잘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이제 정신질환자 가족들한테 모든 보호 책임을 떠맡기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족들이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은 저는 이제 돈 없으면은 정말 죽으라는 말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장애 인정을 하고 국가에서 부조를 해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취약계층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게. 예. 장애인 등록이 안 됐다고 들었어요. 예.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해주고요. 젊은 사람일수록 해줘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안 해줘요. 예, 젊은 사람들은 또 진단명에 따라서 조현병은 그래도 조금 해주는 것 같고요. 양극성 장애는 거의 안 해준. 똑같이 일을 못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이게 장애라는 게 결국은 어떤 사람이 이 사회에 조금 더 이제 잘 편입돼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복지가 그런 면이라고 볼 때 정신질환은 굉장히 이게 좀 벗어나 있죠.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 또 이제 숨기고 고통받는 가족들, 또 그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교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좀 들려주세요. 예. 시작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상과 비정상으로 이거 가릴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다양성, 신경 정형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폐, 정신질환, 신경 다양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비정상인이 아니라 좀 신경 정형적인,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뇌회로가 조금 다른 사람들일 뿐이지, 이 사람들은 비정상이라고 낙인을 찍는 순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놓치게 되고요. 왜냐하면 그냥 보통 사람들도 아플 때 많거든요, 정신적으로. 그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의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를 고립시키고 이해를 하지 않고 이제 낙인을 찍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나 천식이야, 나 관절염이야 하는 것처럼 쉽게 나 조현병이야, 나 양극성 장애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니, 천식 환자분들도 성격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남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 꼭 정신질환 환자가 위해를 가할 때 그 질환을 싸잡아가지고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는 굉장히 큰 편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신질환을 키우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의사 엄마가 들려주는 정신질환 가족으로 사는 법, 공존하기 위한 삶에 대해서 오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김연아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쌀이었습니다.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